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는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을 밑돌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2%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풍향계로 불리는 만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진 대표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뭐 결국은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이 이제 좀 전에 나와가지고 그 결국 우리가 뭐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중국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이제 그 엔비디아의 그 HBM3 기준으로 해서 한 10% 정도 이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0%는 나머지 90%는 SK하이닉스고 삼성전자는 이제 그 0%죠. 삼성전자는 납품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랑 매출이 이제 안 좋은 거고요. 그런 점에서 마이크론은 이제 중국이 이제 완전 반값에 대한 공세, 디램 반값의 공세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10%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4분기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가이던스가 안 좋은 것은 결국 중국에 대한 반값 공세가 길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이던스 안 좋을 거라고 여겨지고 물론 이제 그 CEO가 그렇게 명시로 말하진 않았고요. CEO가 명시로 말한 건 이제 PC의 어떤 수요가 안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나 또 하나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중국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그 제품이 대부분 중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니 이게 무슨 뭐 그 동떨어지니까 독립된 그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때문에 가이드에서 낮췄다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종목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90%의 포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유효할 거라 보고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대한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저가형, 중저가형 반도체는 납품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HBM 납품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 H백이라든지 B백이라든지 이런 고가형 반도체에는 납품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납품 못하겠다 이제 줄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삼성전자가 약간 안 좋은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어저께 보도로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다. 그 DDR5에 대해서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DDR4만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심을 했는데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은 DDR5에 대해서도 그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양산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어떤 그 기업이 그 신제품 출시했는데 거기에 자국산을 썼다고 나왔어요. 자국산 썼다는 건 당연히 DDR5를 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는 큰 어떤 악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특별히 SK하이닉스는 이제 그 HBM에 대한 비중이 3분기에 30%, 이제 4분기에 40% 올라갔다고 다울투자증권 이번 주에 얘기했죠. 근데 그것도 뭐 일반적인 전망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이제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숨통이 튈 수 있는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브로드컴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브로드컴이 이제 그 엔비디아랑 비슷한데 단 맞춤형 칩을 그러니까 약간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틈새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브로드컴을 갖다 초점 맞춘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존에 있던 엔비디아 H백 같은 게 도매로 살 때, 대규모로 도매로 살 때 한 개당 3만 달러, 소매로 사면 9만 달러, 뭐 거의 뭐 1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비싼데 거기에 브로드컴에서 틈새 시장으로 쳐 들어가니까 그나마 삼성전자에서는 브로드컴에 납품을 한다는 전제입니다. 납품을 한다면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에 삼성전자 실제 납품하는지 그걸 이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당연히 브로드컴에도 그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가만 놔둘 리는 없을 테니까 그 점 역시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환율인데요. 환율이 이제 오늘 페드가 예상외로 이제 25pp 내는 거 예상인데 여기에 이제 내년에 두 번만 낮추겠다 하면서 사실은 이제 매파적 발언 때문에 1,450원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 1,450원을 갖다가 기준이 뭐에 중요하냐? 환율 달러 베이스 기준하면 이미 코스피는 2,400에 무너졌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도 손실 구간 접어들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포션이 많았던 삼성전자의 매도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고 어제는 이제 일부 순매수로 돌아서긴 했어요. 근데 오늘 어떤 시장 전반에
시장 전반과 그다음에 환율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는 사실 안 좋은 환경으로 계속 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막에 나오는 1,450원 돌파는 역외시장 얘기입니다. 2시 기준으로는 1,439원까지 이렇게 소폭 올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9%나 정규장에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하향 전망 내놓고 시간에서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론 실적 삼성전자의 내년도 사업 전략 수입에 수립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 한국경제TV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본 완성차 업계 3위이자 전기차 브랜드의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고 생각이 됐던 닛산이 경쟁사인 2위 혼다와 합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현대차 그룹을 제치고 세계 3위 자동차 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미쓰비시까지 합치게 되니까 그렇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전략 고심이 깊어지게 되겠는데 정택은 이사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현대차 주가도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합병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만약 해석을 했다라면은 뭐 주가가 하락했겠지만 방금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는 나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좀 전에 언급을 해주셨듯이 일본의 완성차 2위 업체와 그리고 3위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뭐 경영 통합을 위한 협의에 도입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즉 합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사 체계로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양사 그 아랫단에 이제 편입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는데요. 여기다 미쓰비시까지 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세 개 업체가 통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조금 전에도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량을 이제 추월하게 됩니다. 작년 현대차 그룹이 730만 대 정도 판매를 했는데 이 세 개사가 735만 대 정도 판매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 보게 되면은 뒤집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하겠죠. 만약에 혼다와 이제 닛산이 잘 되고 있다라면 합병을 과연 했을까라는 점에서 우리가 한번 출발해야 되는데 결국 합병의 이유가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브리드한지 그리고 전기차 이 부분에서 북미라든지 중국 쪽에서 그 녹록한 그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서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전기차 모델의 어떤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온 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은 뭐 세계사 합병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위협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일본 업체의 합병보다는 최근에 중국 업체였던 무서운 성장세가 더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아디 같은 경우는 9월 달까지 291만 1,579대를 판매를 하게 되면서 작년 대비 35% 성장했거든요. 올해 9월 달까지 성장을 했는데 글로벌 판매 도요타라든지 그리고 폭스바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 업체의 성장이 좀 더 위협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30만 대 정도 판매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12월 달 작년 평균 정도 나오게 된다고 보게 된다라면은 한 725만 대에서 30만 대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성장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시장이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기업들의 합병 시너지가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 의견 주셨고요. 또 결국 관건은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다라는 점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더 내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내 철강업계에 부과한 상계 관세에 대해 현지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철강업계는 한숨을 돌린 분위기인데 자세한 내용 반종민 소장님께서 짚어주시죠. 예,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철강주의 경우에는 일단 좀 한숨을 돌리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작년 9월입니다. 2021년산 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철강 후판에 각각 1% 상계 관세 부과안을 좀 최종 발표를 했던 이력이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 때 그 한국 산업용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요금에 원가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 때문에 그 상계 관세를 좀 부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계속 좀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좋지 못했던 사안들이 있었는데 이번 그 내용에 대해서 미 국제 그 무역 법원이 미 상무부의 단순 사용량만 참고한 것을 좀 지적을 했다 합니다. 게다가 전기와 같은 널리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이 좀 적용되는데 산업 간의 공통된 특징
특징을 제시를 해야지만 그룹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미 상무부의 판단을 그 파기 환송을 한 것으로 좀 보여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와 현대제철 쪽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1차 판결이 난 것으로 앞으로 이제 상무부 90일 이내에서 판단 수정해서 국제 그 무역 법원에 다시 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 뭐 산자부도 앞으로 좀 대응할 것이라고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강 업계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한숨은 좀 돌리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중국의 과잉 생산에 따른 그 영향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수입 시 비용이 굉장히 좀 크게 부담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한 것도 아직도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2018년 당시 때 트럼프 정부 때 철강 수입 쿼터제를 좀 실시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또 축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철강주의 경우에는 지금 일단 지금 한숨을 돌렸다 하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계속 좀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투자 전략을 입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기 트럼프 때 철강 수입 쿼터 주요국 중에서 우리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협상을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찌됐든 이번 판결 향후 유사한 논리의 상계관세 분쟁에서도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향후 절차도 순탄하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주는 투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예, 그 환율도 좀 문제고요. 결국은 지금 미국 쪽의 그 정책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뭐 결정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체크만 해두고 나중에 좀 다시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고환율이 수출할 때는 유리하겠지만 이제 원자재, 철광석 이런 거 수입할 때는 너무 부담이 크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 조선업 얘기입니다. 이제는 최근에 MRO 수리 정비하는 그런 쪽 사업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HJ중공업이 우리 해군의 MRO 사업을 수주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조선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하창헌 본부장한테 이 관련한 투자 전략 소식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조선업 같은 경우는 본업인 LNG 선에 대한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국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량 Q가 조금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MRO 사업이 이제 신규로 붙어주고 있고 또 이제 군함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잠수정도 마찬가지고요. 26년까지 모멘텀이 생기고 있어서 사실상 산업적으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넓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MRO가 진행이 되면은 사실상 이제 구독 경제화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업이 좀 사이클이 긴 이유가 뭐 발주해서 이제 인도하면서 대금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적어도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산업 사이클로 돌아갔는데 이게 MRO가 중간에 들어와 버리면 계속적으로 이제 월간 데이터들이 구독 경제화가 진행이 되면 장부가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 해군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MRO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인 수주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이제 자국 내에 또 조선소 인수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멘텀 부분은 상당히 좀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을 이제 운영하고 건조까지 같이 연결성이 생길 확률이 높은데 중국보다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매력적인 포지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경향이 있어서 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주가 추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MRO 모멘텀들이 터져 나오면은 뭐 저는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일 또 미국장처럼 이렇게 단기 조정 이벤트가 있을 때는 또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단기 차익이 나올 수 있으니 익절 라인과 다시 한번 포트에 추가할 만한 그런 밴드들만 잘 설정을 해놓으신다면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짙은 관만색 속에서도 순항하고 있는 조선주 투자 전략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NC소프트 이야기입니다. NC소프트가 중국의 텐센트와 손잡고 리니지 2M의 중국 현지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게임 출시 시기 등 상세 정보는 추후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투자 전략 반종민 소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신규 접근으로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단순히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지 마시고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관련된 대외적인 변수에 대해서 게임 쪽이 굉장히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게임의 전체적인 성장세라기보다는 대외 변수적인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게임주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이달 주가를 좀 살펴본다 하면은 지난 4일 때 그 저니 오브 모나크라는 걸 좀 공개를 했는데 이게 공개를 하면서 실망감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가 11일부터 하락폭을 맞고 반등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해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리니지 그 2M에 대해서 10월에 그 중국의 외잡 판호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하면은 굉장히 좀 매출적인 부분들이 큰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긍정적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아직까지 중국 쪽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이게 그 나오게 된다 한다면 그래도 좀 기대가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NC소프트의 경우에는 구조조 정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지금 효과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 내년에 인력 비용에 따른 그 감축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도 그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이 되는 점을 봤을 때는 그만큼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NC소프트 기대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이 클 텐데 지금 구조조정 좀 세게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비용 절감 효과가 내년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중국 진출 확대 이것도 이제 반등하는데 실적 반등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얘기입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한 의료 AI 업체 루닛의 임원과 주주, 주요 주주들이 블록딜로 39만 주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문제는 사전 공시 의무 제도를 한 주 차이로 50억 원에서 불과 몇만 원 차이로 피해서 일종의 꼼수 매각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조우진 대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사전 공시 제도가 있나라고 의문을 표시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가 보통 사전 공시 제도를 접하는 게 미국이죠. 미국에서 이제 젠슨 왕위를 비롯한 임원들이 뭐 엄청난 규모의 이제 물량을 매도를 했는데 이거 놀랄 거 없다. 옛날에 뭐 나 계획이 된 거다라고 하면서 아 미국은 그런 제도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올해 7월 24일부터 사전 공시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과의 차이는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90일 전에 우리나라는 30일 전에 이제 임원들이 어떠한 주식을 매도할 거면 미리 사전 공시를 해라라고 이제 시행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전 공시 제도에 이제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우리나라 사전 공시 제도는 이제 50억이 넘을 때는 이제 사전 공시 제도에 적용이 되는데 지금 자막에 나오는 대로 50억을 딱 한 주 차이로 이제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사전공시 제도에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루니 임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불법적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적 요소는 없는데 시장에서는 아니 이거 있는데도 한 주 차이로 니네가 이렇게 발표하지 않아가지고 시장 혼란을 줬다라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임원들이 매도를 했다는 것은 일단은 다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어저께 주가가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 루니 주가는 떨어졌고 오늘 뭐 계속 우리가 방송에 얘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주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오늘도 뭐 루닛의 주가는 이제 그 상향보다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루닛이 이제 그 임원들이 이렇게 주식을 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6개월 동안의 루닛 수익률이 57%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저께 10%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12.3 계엄 사태 때문에 주가가 좀 횡보하거나 떨어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주가가 6개월 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임원들 입장에서는 차기 실현 욕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과 뭐 이번 주는 안 좋더라도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루닛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보시면은 좋은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은 11월 달에 이제 노벨 화학상이 AI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사베스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아니 그는 그 생성형 AI인데 어떻게 화학상을 받았냐? 그 정도로 이제 그 AI가 적용이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여파로 루닛의 주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루닛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망이 좋은데 왜 팔았을까요? 뭐 주식담보대출 받아도 되고 뭐 이럴 텐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겼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가 유망하나 그러나 단기 변동성은 예상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종목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서 필옵틱스와 이오테크닉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최근 브로드컴이 유리기판을 주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우리 시장에서 유리기판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어떻게 보고 네. 계신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브로드컴이 또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또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달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좀 불이 붙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관심은 이제 가져야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텔, AMD,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 차세대 기판인 유리기판을 도입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 계획을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기판을 양산하기 위한 어떤 장비 또 확보하기 위한 어떤 경쟁도 이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두 가지 공정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위 말해 유리관통 전극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뚫는 공정 그리고 이제 싱귤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절단 그러니까 자르는 공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뚫는 공정, 자르는 공정 모두 수혜가 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TGV 공정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이제 구멍을 뚫고 이제 구리 전극을 채우는 그런 공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세 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옵틱스, 이오테크닉스, 캠트로닉스 요 세 기업 체가 이제 생태계에 진입을 한 상황들이고 현재 또 관심이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그 TGV 공정용 UV 드릴러 장비를 현재 고객사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아마 TGV 공정 수혜주로서 도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KPCA 쇼에서 KPCA 쇼 2024에서 이 TGV 장비 그리고 싱귤레이션 장비를 공개를 했는데 지금 TGV 공정용 이제 그 장비 같은 경우는 독일 쇼트에 공급을 했다라는 뉴스는 나왔는데 아직 공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만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TGV 공정 같은 경우는 필옵틱스, 이오테크닉스 주목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절단 장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필옵틱스가 이제 고객사 납품을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뚫는 공정, 자른 공정 둘 다 수혜가 되기 때문에 필옵틱스를 좀 더 무게 중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대장격인 SKC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생산인데 이게 결국 방금 말씀드린 TGV용 장비라든지 싱글레이션 장비를 공급 못 받게 된다면은 아마 생산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C는 당연히 대장주를 봐야 되지만은 그 아래따 있는 소부장주 봤을 때 필옵틱스라든지 이오테크닉스의 중요도는 좀 더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간밤에 뉴욕 증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매파적인 FOMC,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 하향까지 겹쳐 있는데 오늘 조금 불안하고 잘 견뎌야 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 포인트 하창원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요인으로 인해서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49%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마이크론 또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수단은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밑바닥에 내려왔다가 올라온 상황이고 어느 정도 하방은 좀 경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패닉에 동조하지 마시고 뭐 지수단이라든지 뭐 기타 부분을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아마 기술주들이 많이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이탈과 아까 앞에서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율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 VOJ 회의 통화 정책이 또 있기 때문에 성명서 이후에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매매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시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 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